중국 부동산 위기 진원지로 꼽혔던 그 부동산 업체죠. 헝다가 뉴욕에서 네네. 타산을 신청을 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는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고견이라기보다도 이제 저도 좀 면밀히 좀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헝다에서 이제 챕터 15을 신청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약간은 그 구조조정하고도 좀 만나 있어요. 회생 네. 관련으로도 만나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21년도 제 기억에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21년도 9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헝다 디폴트 이슈가 이제 크게 불거졌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래서 상당 부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게 헝다 자체가 터진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이 자체가 전 세계 경제가 2021년도 9월 달만 해도 아무래도 그 긴축도 시작하기 전이고 탄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쓱 지나갔는데 똑같은 이슈라고 해도 글로벌 경제가 받아들이는 그 충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컨트리 가든이잖아요.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게 시스템 위기로,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냐,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위기로 번지냐,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중국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꺾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두 번째인데 저는 첫 번째 이슈로 번져질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환 보유고도 상당 부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국영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헝다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컨트리 가든 같은 이제 민영 기업들의 사태가 실제로 국영은행들까지 다 한꺼번에 전염시키면서 금융 위기로 번져나가게 그렇게 만들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첫 번째 은행 시스템 위기로 번져나간다 이 우려는 크진 않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가 더 이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 성장의 중심축이 부동산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계속해서 지금 잡음이 생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큰 잡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 쪽의 투자가 더욱더 빠르게 얼어붙게 돼요. 사실 중국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왔던 게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성장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시장은 미래를 프라이싱합니다. 네. 지금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까지 같이 보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는 예.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성장 둔화가 이거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금융 시스템을 단기에 뒤엎어 버린다 이런 이슈라기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막 거대한 위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중국의 힘을 계속해서 살살 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 급부에서 이제 컨트리 가든 같은 이슈가 불거지니까 네. 바로 이제 중국에서도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도 타이밍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중국이 금리를 내릴 때 다른 나라도 금리를 내리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미국의 시장 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5.5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인하의 폭도 되게 소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인하를 했었을 때 제대로 팍팍 인하하면서 추가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이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네. 제약적인 부양책을 쓰잖아요. 그럼 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구심을 갖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중국이 부양책 쓰면 좋아질 거야.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예. 급선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국 자체에서 풀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금리가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 네. 중국 경제 의구심이 많이 커져가는 상황인데 중국발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에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본력이 여전히 탄탄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실제로 이게 되게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보면은 98년도에 중국 4대 은행 부채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었던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중국의 중장기적인 성장 둔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일국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결국에는
예전에는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어졌었던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준 게 미국은 WTO에 가입을 하면서 네. 중국의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갖다 부양시켜 주잖아요. 네. 부실 문제가 크더라도요. 성장의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리고 시간을 끌어갈 수 있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로 딱 바라볼 이슈라기보다는 조금은 긴 관점에서 중국의 성장이 중국의 체력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